언제부턴가 근대 이래로 특히 경제학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은 인간이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굉장히 단단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빠른 판단을 내리고 이 완벽한 인간이 돼요. 그리고 오로지 시장을 통해서만 인간과 소통을 하면 돼요. 나머지 소통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완벽하니까. 그러나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흔히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를 통해서 결핍을 메우지 못하면 사람은 절망하고 자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특히 도시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집값이 내려가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마을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 마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와 공공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만 년을 인류가 살아왔다 그랬는데 100만 년 전 인간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만일에 먹고 사는 얘기라면 그럼 99만 년 동안의 경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는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다음 공공경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일반화된 건 사실은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 년 속에서 300년만 됐고 그 중에서도 지난 30년은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해야 된다는 원리, 시장 원리로 사회 전체를 조직하려고 했죠. 그게 뭐 민영화라든가 규제화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조절이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정치라든가 사회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시장 원리를 집어넣어서 사회를 대변혁하자는 게 신자유주의의 30년이었고 그게 파탄이 난 게 2008년 금융위기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 무슨 축구 경기를 안 보고 드라마를 본다고 해. 이런 싸움일 경우에 격앙되기 되게 쉽죠. 네. 여기서 정체성이 관련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의 동호회 회원으로서 월드컵 결승전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죠. 정체성.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애틋한 얘기, 이거는 나의 삶이거든요. 정체성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양자택일 중에서도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양보해서 다음 주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월드컵 결승전 아무리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토론한다고 해도 다음 주에 보자, 이건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정을 급하게 해야 되면 바로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이 격앙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이 젊은 사람한테 아니 부장이 신입 직원한테 알았어? 그거 알았지? 이제 다음에도 잘해봐 라고 했을 때 누가 재판관인가요? 여기서 부장님이 재판관이죠. 말하는 사람은 재판관이고 듣는 사람은 판단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 그것을 원리로 바꾸면 판단이 민주적으로 함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상태. 이것이 이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자마자 거기에도 역시 이렇게 어김없이 이름 없는 공동체 혹은 공동체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출현을 했지요. 그 진도 팽목항에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몰려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난 잠수를 할 줄 아니까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난 옆에서 잠수는 못해도 옆에서 도와주겠어 몰려오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자 이것저것 보내시는 분들 하면 이제 사실 거기 직접적으로 줄 게 없거나 혹은 이제 가서 할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시선을 주고 있던 분들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그 공동체에 참여했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다른 거보다 이렇게 핵심적인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증여하고자 할 때 능력을 선물하든 아니면 활동을 선물하든 물자를 선물하든 뭐 어떤 마음을 선물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여할 때 그게 공동체라고 이제 명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이 서양 말로는 이제 꼬뮌이죠, 꼬뮌. 근데 이 꼬뮌이라는 말은 꼼이라는 단어하고 무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무누스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콤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통해서 결합되는 그런 관계. 이런 것이 이제 그 공동체죠. 둘이 붙어 있어요. 당연히 난방 효과가 있겠죠. 혼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단열을 2배 이상 했습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했고, 그 다음에 목조 주택. 목조 자체는 단열 성능이 좋은 구조체입니다. 근데 구조체 자체가, 이 콘크리트는 구조체 자체가 단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단열재로 싸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난방을 하면, 여기 난방하죠. 콘크리트가 먼저 데펴져야 돼요.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목조주택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착용을 했고, 목조주택은 공사가 빨라요.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는데, 중요한 건 다락이 있죠. 다락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락이 있음으로써 2층이 안 춥고 안 덥습니다. 우리 꼭대기 아파트가 꼭대기층이 춥고 덥죠? 왜 그럴까요? 태양이 위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맨 위층은 아무래도 더울 수밖에 없으니까 다락을 만듦으로써 그 공간을 만든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주 더운 날 여름에 다락은 어떡하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술은 발달했어요. 에어컨을 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올라가면 돼요. 안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도 땀을 흘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낸다면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근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막 에너지를 뭐 어떻고 에어컨을 달고 전지판을 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아까 어때요? 노인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9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은 전부 다 부동산에서 지금 청년 세대와 부딪히는데, 자 우리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값을 어떻게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을. 근데 청년 세대는 어떻죠?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저번에 어떤 그러니까 중견 기업인 그 사장님을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어린 것들은 정말 게으르고 돈을 많이 쓴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 그거예요. 그 성실한 청년이라면 빚을 지고 빨리 지금 집을 사서 그 다음에 성실하게 갚아나가야지 훌륭한 청년인데, 지금 그러지 않는 청년들은 돈을 막 낭비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집을 사서 딱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빚을 우리 세대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가 굉장히 집에 빨리 이렇게 돈을 묻어놓지 않는 세대가 게으르고 뭔가 사치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집이 뭐예요? 사치품이에요. 무슨 포르쉐니 뭐니 이런 스포츠카보다 훨씬 비싸고 더 감당하기 힘든 사치품이 집이. 근데 기성세대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는 기성세대의 부동산 문제와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세대전쟁의 치열한 격전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 조직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주민 모임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면 주민의 역량 10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10개의 힘이 필요해요. 그냥 10명의 주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어요. 우리 주민 모임. 다 자발적으로 모였죠. 자기가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여기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 이 일을 하겠어.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10명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의견의 차이가 생기죠.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충분히 뭐 어쩌고 저쩌고 충분히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막 얘기 잘 들어줬어요. 존중하고 배려받았어요. 근데 해결을 하니까 우리가 소수예요. 다수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소수고 여기가 또 다수였어요. 세 번째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다수고 우리가 소수였어요. 그러면 네 번째 주민 모임에 우리는 안 나가요. 왜냐? 그 주민 모임은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 혹은 나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내가 죽고 살 만큼 그렇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마을 일이라는 게. 근데 나는 이 일이 좋은 일이고 마을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내 의견은 한 번도 반영이 안 돼요. 내 의견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임에 제가 나가겠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명이 그만뒀어요. 모임에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7명이 남았죠. 7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주민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가 생겨요.